2025년 2월 중국 광둥성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손에 이끌려 국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만 위안, 우리 돈 약 1928만 원에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미얀마 사이버 사기 조직의 감옥 같은 작업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문과 폭행,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그를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태국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랑하는 남사친구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중국 광동성의 작은 아파트에서 19세 청년 왕하오는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17세의 여자친구 리우징이 있었고 젊은 나이에 시작된 이 사랑은 왕하오에게 있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리우징은 왕하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바이프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이프메이란 중국에서 흰 피부를 가진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이상형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자신이 푸젠성의 공산당 간부 지방에서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풍족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왕하오는 그녀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리우징은 때때로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으며 왕하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비를 서슴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오야, 이번 주말에는 그 새로 생긴 프랑스 레스토랑 가보자. 거기 정말 멋지대. 리우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하오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가격대는 그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었지만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우징은 왕하오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왕하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지만 왕하오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우징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고급 화장품, 왕하오는 자신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선물 요구에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우징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으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리우징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오야,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미안해. 그냥 집안이 원래 이런 생활에 익숙해서 그래. 리우징은 가끔 이렇게 말하며 왕하오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을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정당화했고 왕하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리우징이 자신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생활 수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자신 같은 평범한 남자와 사귀어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리우징의 진짜 모습은 왕하오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산당 간부의 딸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고 그녀가 보여주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왕하오의 돈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리우징은 처음부터 왕하오를 속일 계획이었고 그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중순 리우징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야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국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친구들이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도 그런 럭셔리한 여행을 하고 싶었고 10일 동안 태국의 명소들을 누비며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사진들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오야, 우리 태국 여행 가면 어떨까? 진짜 가고 싶어. 리우징이 왕하오에게 말했습니다. 왕하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징아,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데려갈게. 왕하오의 말에 리우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태국에 가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리우징은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어두운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리오징은 SNS를 통해 우연히 한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리오징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듣는 순간 리오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만 위안. 그것은 그녀가 태국 여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왕아우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리오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국의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SNS에 올릴 화려한 사진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아우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그녀의 욕망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리오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남자를 10만 위안에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리오징은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왕아오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더욱 다정하게 굴었고 평소보다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왕아오는 리오징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노력한 덕분에 리오징의 마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오징의 다정한 미소 뒤에는 끔찍한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리오징은 왕아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어떤 채용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하우야, 봐봐. 진짜 좋은 일자리 찾았어. 리오징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왕아오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고 한 달에 3만 위안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왕아오가 의아한 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오징은 재빨리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오빠가 소개해준 건데 국경 지역에서 하는 IT 관련 일이래. 온라인 마케팅이나 고객 상담 같은 거. 한 달만 일해도 우리 태국 여행 갈 돈 충분히 벌 수 있어. 리오징의 말에 왕아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만에 태국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니 그것은 그에게 있어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근데 국경 지역이라고? 어딘데? 미얀마 쪽 가까운 곳이래. 거기가 경제특구라서 IT 회사들이 많대. 그래서 급하게 사람 구한다는 거야. 걱정 마. 내 친구 오빠가 먼저 일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어. 리오징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녀가 말한 친구 오빠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일자리는 IT 회사가 아니라 악명 높은 사이버 사기 조직의 강제노동 작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아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국경 지역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왕아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오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도 같이 갈 거야. 거기서 한 달만 같이 일하고 그 돈으로 태국 여행 가자. 응? 우리 함께니까 무서울 거 없잖아. 리오징의 말에 왕아오의 마지막 경계심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함께 간다면, 그리고 그녀의 지인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만에 태국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같이 가자. 왕하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오중은 왕하오를 꽉 끼어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인신매매 조직과의 거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리오징은 일주일 전부터 인신매매 브로커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는 텔레그램을 통해 리오징에게 접근했고 처음에는 해외 취업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브로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젊고 건강한 남성이었고 그 대가로 리오징에게 10만 위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19세에서 25세 사이 남성, 건강한 체격,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이 적은 사람이면 됩니다. 브로커의 메시지가 리오징의 스마트폰에 떠올랐습니다. 리오징은 그 조건을 보자마자 왕하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왕하우는 19세였고 건강했으며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리오징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딱 맞는데요. 근데 정말 10만 위안 주시는 거 맞죠? 리오징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브로커의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인도하시면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리오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럭셔리 리조트, 그리고 SNS에 올릴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브로커에게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리오징은 왕하오를 미얀마 국경 근처에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직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리오징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연락할 사람의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인하세요. 우리가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는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브로커의 조언내로 리오징은 치밀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왕하오에게 마치 둘이 함께 새로운 기회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행동했고, 왕하오는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출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리오징은 왕하오에게 간단한 짐만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숙소에 다 있대. 옷이랑 세면도구 정도만 챙기면 돼. 왕하오는 작은 배낭 하나에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충전기 정도만 챙겼습니다. 그는 한 달 후면 리오징과 함께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챙긴 그 작은 배낭조차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출발 당일 아침, 리오징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왕하오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왕하오의 손을 꼭 잡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오야, 한 달만 참자. 그러면 우리 태국 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 리오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하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광둥성에서 윈난성 국경지역으로 향하는 장거리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12시간 넘게 달렸고 갈수록 풍경은 낯설어졌습니다. 도시의 번화함은 사라지고 점점 더 외딴 산간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황량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도 드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리오징을 보며 다시 안심했습니다. 그녀가 함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버스가 국경지역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리오징은 왕하오를 이끌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은 을씨년스러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리우징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더니 왕하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서 친구 오빠가 우리 데리러 온대.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왕하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는 리우징의 손을 꼭 잡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리우징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위해 함께 이 먼 길을 와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차 안에는 왕하오를 기다리는 인신매매범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리우징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요. 그 메시지와 함께 왕하오의 악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고 스모크 필름 때문에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하오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리우징이 말했던 친구 오빠라면 왜 이렇게 수상한 차를 타고 나타난 걸까요? 징아, 저 차 맞아? 왕하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우징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여기는 국경지역이라 원래 이런 차들이 많대.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은 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왕하오와 리우징을 쳐다봤습니다. 리우징 맞나?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우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왕하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조건에 딱 맞네. 남자의 말에 왕아오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을 말하는 걸까요? 그는 리우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리우징은 그의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신지 왕아오가 남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 대신 갑자기 왕아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아오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명의 남자는 순식간에 왕아오를 제압했고 그의 팔을 뒤로 비틀어 올렸습니다. 으악, 뭐 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왕아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남자들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리우징을 바라봤습니다. 징아, 도와줘. 경찰 불러, 빨리. 하지만 리우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왕아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리우징이 자신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녀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징아, 너 설마... 왕아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우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왕아오의 입을 막으며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아오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리우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리우징에게 건넸습니다. 10만 위안 확인해봐. 리우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빼곡하게 들어찬 100위안짜리 지폐들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태국 여행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쥔 순간 리우징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왕아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징아,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좀 봐줘. 리우징은 고개를 들어 차 쪽을 바라봤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왕아오가 남자들에게 붙잡힌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당신한테 바쳤잖아. 왕아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자들이 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아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리우징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리우징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만 위안이 든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아오의 절규하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왕아오의 눈에 검은 천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습니다. 왕아오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가자. 리더의 명령에 남자들이 왕아오를 차 뒷좌석에 밀어넣었습니다. 차문이 쾅 하고 닫혔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는 빠른 속도로 출발했습니다. 리우징은 멀어지는 차의 테일라이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리우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 속에 넣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태국행 비행기를 탈 공항이었습니다. 한편 차 안의 왕아오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천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입을 막은 테이프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는 굽이굽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왕아오는 차가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시간이었을 수도 3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는 여러 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누군가와 중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지만 왕아오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왕아오는 강제로 끌려내려졌습니다.
그의 발이 디딘 땅은 울퉁불퉁했고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낯선 언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어도 있었지만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나 좀 놔주세요. 왕아오가 테이프 너머로 웅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왕아오의 발에 걸리는 것들로 보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금속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왕아오를 오싹하게 만든 것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신음소리. 이곳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 놈 데려왔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오케이, 저쪽 방에 넣어둬. 내일 아침에 오리엔테이션 시킬 거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갑고 무자비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왕아오는 다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또 다른 문이 열렸고 왕아오는 작은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작이다. 할당량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왕아오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왕아오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눈을 가린 천을 벗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들이 수갑을 앞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천을 벗자 흐릿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와 물통 그리고 구석에 놓인 양동이가 전부였습니다. 왕아오는 입을 막은 테이프도 간신히 떼어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리우징은 왜 자신을 이런 곳에 팔아넘긴 걸까요? 왕아오는 매트리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디로 끌려왔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의 태국 여행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대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키보드 소리와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왕아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정말로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왕아오가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아오는 쿵쿵거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공포와 불안 때문에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제 본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두목님이 부르신다. 남자들은 왕아오를 끌어올려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왕아오는 비로소 자신이 갇힌 곳이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긴 복도 양옆으로 수십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고 각 방마다 철창이 달린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넓은 공간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아오는 큰 사무실 같은 공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가죽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왕아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첸이다. 여기 책임자지. 너는 앞으로 나를 두목님이라고 부르면 돼. 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넌 10만 위안에 우리한테 왔어. 알겠어? 10만 위안. 그 값어치를 해야 돼. 왕아오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만 위안, 리우징이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제야 왕아오는 자신이 정말로 팔려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제발요. 왕아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가고 싶어? 그럼 10만 위안 갚고 나가. 아니면 우리한테 그만큼 벌어주던가. 첸이 손가락으로 바깥의 컴퓨터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너도 저기서 일하는 거야.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으로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도박 사이트 홍보, 뭐든지 하루에 최소 500명한테 메시지 보내고 한 달에 최소 5만 위안은 벌어와야 돼. 왕하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첸을 바라봤습니다. 사기요? 저는 사기 같은 거 못해요. 그건 범죄잖아요. 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왕하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너는 이제 우리 상품이고 상품은 주인 말을 들어야 돼. 알겠어? 첸이 왕하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왕하오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안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짠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일 못하면 맞는 거야. 할당량 못 채우면 밥도 못 먹고 계속 반항하면 우리한테는 방법이 많아. 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제 머리 밀어. 그리고 사무방에 넣어도 오늘 하루는 굶겨. 남자들이 왕하오를 끌고 갔습니다. 왕하오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왕하오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캉을 꺼내 그의 머리를 강제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왕하오는 굴욕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고 곧 그의 머리는 완전히 삭발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으며 그를 어두운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방은 창문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왕하오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리우진과 함께 태국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미얀마의 어느 사기 조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완하오는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가 늘어선 큰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구석의 빈자리에 앉혔고 그 앞에는 낡은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봐. 감시자로 보이는 남자가 왕하오 옆에 섰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스크립트가 있어. 이거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야. 투자 수익률 높다고,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지. 누가 답장하면 이 매뉴얼대로 대화해. 알겠어? 왕하오는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가지의 사기 메시지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월 300만 원 수익, 정부 지원 암호화폐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특별 기회, 모두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이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왕하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못한다고? 그럼 두목님한테 보고할까? 감시자가 무전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왕하오는 어제 첸에게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게요. 왕하오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그는 스크립트를 복사해 텔레그램 그룹들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왕하오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감시자들이 밥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식은 쌀밥에 썩은 냄새가 나는 야채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왕하오는 구역질이 났지만 배가 너무 고파 억지로 삼켰습니다. 잘 들어, 신입. 옆자리에 앉은 마른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왕하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할당량을 채워야 돼. 못 채우면 지하실로 끌려가. 지하실이요? 왕하오가 물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할당량 채워. 그게 최선이야. 청년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왕하오는 그 공포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감시자들이 각자의 실적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하오는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할당량인 500명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는 겨우 300명 정도에게만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도 대부분 무시당했습니다.
왕하오, 나와. 감시자가 왕하오를 불렀습니다. 왕하오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감시자는 그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두목 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당량 못 채웠다며? 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왕하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처음이라고? 그게 변명이 돼? 첸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왕하오에게 다가왔습니다. 10대만 때려, 경고야. 첸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왕하오의 등과 다리에 방망이가 내리쳤습니다. 왕하오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대, 2대, 3대. 10대의 방망이가 왕하오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으아! 왕하오는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온몸이 굴타는 것 같았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질이 끝난 후 왕하오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내일은 할당량 채워. 안 그러면 20대야. 알겠어? 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하오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끌려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홀로 남겨진 왕하오는 매트리스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왕하오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옥 같은 나날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왕하오는 미얀마 사이버 사기 조직의 노예가 되었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맞고 굴욕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리우징은 지금쯤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왕하오가 흘리는 눈물과 피로 산 그 여행을 말입니다. 왕하오의 지옥 같은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강제로 일어나 밤 1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사기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5분으로 제한되었고 식사 시간은 10분뿐이었습니다. 하루 17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며 낯선 사람들을 속이는 일. 왕하오에게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하오는 양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메시지를 이상하게 보내거나 사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섞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할당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왕하오는 단 하루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방망이로 맞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하고 몇 시간 동안 서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왕하오, 넌 정말 못 배우는 놈이구나. 두목 첸이 왕하오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왕하오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첸의 얼굴에는 인내심이 바닥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당량 단 한 번도 못 채웠어. 넌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거야. 알겠어? 첸이 담배를 피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하오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다른 놈들한테도 경고가 되게. 첸이 손짓하자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종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왕하오를 붙잡아 의자에 묶었습니다. 제발요. 왕하오가 애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첸은 담배를 끄고 천천히 왕하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지금부터 제대로 일하겠다고 약속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너를 완전히 부숴버리던가. 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왕하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제발 그냥. 너무 늦었어. 첸이 손을 들자 남자들이 왕하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왕하오의 얼굴과 몸에 쏟아졌습니다. 왕하오는 비명을 질렀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마치 샌드백을 두들기듯 왕하오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왕하오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입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뜨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왕아오의 머리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왕아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무언가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으아! 왕아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귀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 것입니다. 왕아오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귀 안에서 폭죽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비명을 지르네. 남자가 비웃으며 다시 왕아오의 귀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귀였습니다. 왕하오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귀에서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고 흐릿했습니다. 윙, 윙. 왕하오의 귀에서는 계속해서 이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도 첸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하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왕하오의 머리는 여러 번 얻어맞았고 특히 귀 부위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남자들은 마치 왕하오의 청각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것처럼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왕하오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만해, 죽이면 안 돼. 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왕하오에게는 희미한 웅얼거림처럼만 들렸습니다. 폭행이 멈추고 왕하오는 의자에 묶인 채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귀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감방에 쳐넣어 3일간 물만 줘. 첸의 명령이 떨어지자 남자들이 왕하오를 끌고 갔습니다. 왕하오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하오를 지하의 작은 감방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감방은 좁고 습했으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왕하오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고통으로 신음했고 특히 귀 부분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하오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희미하게 만들렸습니다. 내 귀가 어떻게 된 거야? 왕하오가 중얼거렸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귀를 만져봤습니다. 귀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만질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왕하오는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귀의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마치 두꺼운 솜을 들리는 것처럼 흐릿하고 멀었습니다. 둘째 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왕하오는 완전히 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나마 들리던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 안에서는 여전히 이명 소리만 크게 울렸고 바깥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발. 왕하오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뗐다를 반복하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왕하오는 완전히 청각을 잃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명 소리마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정적뿐이었습니다.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와 왕하오를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왕하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하오는 공포에 질린 채 그들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저 소리가 안 들려요. 제 귀가. 왕하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왕하오를 두목 첸에게 데려갔습니다. 첸은 왕하오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왕하오 앞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왕하오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첸이 손가락을 튕겼지만 왕하오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이 자식 진짜 귀 먹은 건가? 첸의 입이 움직였지만 왕하오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왕하오는 그저 첸의 입술만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첸은 화가 난 듯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왕하오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첸의 화난 표정과 움직임으로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쓸모없게 됐잖아. 이 자식을 어떻게 써먹어? 첸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왕하오는 림리딩을 하며 간신히 몇 단어를 알아챘습니다. 쓸모없다. 어떻게? 왕하오는 자신의 운명이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다시 작업장에 넣어. 손은 멀쩡하잖아. 메시지나 계속 보내게 해. 첸의 명령에 왕하오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감시자의 지시도, 동료들의 대화도, 키보드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왕하오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기계적으로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19세의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왔고 불과 일주일 만에 평생의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하오는 이제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하오가 미얀마 사기 조직에 갇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광둥성의 왕하오 집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리우진과 함께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고 말한 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하오의 어머니는 매일 아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거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왕하오의 누나인 왕메이는 동생의 SNS 계정을 확인했지만 한 달 전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 남성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왕메이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제전화였습니다. 왕메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왕하오 누나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으며 중국어를 쓰고 있었지만 억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우리 하오 어디 있어요? 왕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왕하오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죠. 미얀마요? 거기서 뭐해요? 하오 바꿔주세요. 왕메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바꿔주고 싶어도 못 바꿔줍니다. 왕하오는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왕메이가 소리쳤습니다. 집에 있던 어머니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왕하오는 우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못해서 좀 다쳤어요. 우리도 곤란합니다. 쓸모없는 상품을 떠안게 됐으니까요. 남자의 말에 왕메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품이라니, 동생을 상품이라고 부르다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 동생을 상품이라고 불러요. 당장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수는 있죠. 대신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값이요? 무슨 값을 말하는 거예요? 왕하오를 데려오는데 10만 위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죠. 게다가 이 자식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필요하고요.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왕메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들이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예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왕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고 입을 막았습니다. 35만 위안입니다. 35만 위안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왕메이가 절규했습니다. 그들 가족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35만 위안은 그들이 몇 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입니다. 돈 내고 싶으면 내고, 아니면 왕하오는 여기서 평생 일하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팔려가던가 하겠죠. 남자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메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동생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끌고 오는 소리, 그리고 왕아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왕아오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발음이 부정확했고 마치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오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왕메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왕아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죠. 사라는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준비하세요. 연락처는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왕메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왕아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우징이 한 거야. 그 여자가 하오를 팔아넘긴 거라고. 왕메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리우징과 함께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이 너무 좋아해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왕메이는 즉시 리우징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리우징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직이 하오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오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일단 돈을 마련해야 해요. 35만 위안. 그들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왕메이는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으며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왕메이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척들은 일부는 돈을 빌려줬지만 대부분은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왕메이는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자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동생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왕메이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지만 왕메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왕메이가 모은 돈은 25만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10만 위안이 부족했습니다. 왕메이는 다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5만 위안밖에 못 구했어요. 제발 이 돈으로 우리 동생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왕메이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35만 위안 다 내야 해요. 모자라면 거래 없습니다. 제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3일 더 줄게요. 3일 안에 35만 위안 다 준비하세요. 아니면 왕아오는 다른 조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는 못 찾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왕메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3일 안에 추가로 10만 위안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을 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특별히 퇴직금을 앞당겨 지급해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집까지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당장 매매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금매로 내놓고 계약금이라도 받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왕메이는 35만 위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 근처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왕메이는 돈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동생을 무사히 데려올 수 있을까? 조직이 약속을 지킬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동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초, 왕하오가 납치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왕메이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35만 위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재산이자 고리대금 업자에게 진 빚이자 동생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버스는 12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왕메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4개월 동안 동생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전화통화에서 들은 그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던 치료비라는 단어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다친 걸까? 국경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왕메이는 남자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거의 없었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왕메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고 그중 1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왕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왕메이 맞습니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메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가져왔습니까? 네, 가져왔어요. 35만 위안 다 있어요. 왕메이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폐 묶음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왕메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35만 위안 맞습니다. 남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닫고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돈 확인했습니다. 데려오세요. 잠시 후 식당 밖에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누군가를 끌고 내렸습니다. 왕메이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왕하오였습니다. 하지만 왕메이가 기억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왕하오는 비쩍 말랐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며 한쪽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 남자들에게 끌려오다시피 했습니다.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고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오야! 왕메이가 벌쩍 일어나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나서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왕하오도 누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왕하오, 여기서! 남자가 왕하오를 왕메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왕하오는 비틀거리며 누나 앞에 섰습니다. 왕메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오야, 괜찮아? 누나야, 누나가 데리러 왔어. 왕메이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하오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누나의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왕메이가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지 못하죠. 이 친구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좀 훈계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귀가 좀 다쳤습니다. 뭐라고요? 왕메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귀는 여전히 부어 있었고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오야, 들려? 누나 말 들려? 왕메이가 동생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왕하오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입술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메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정말로 청각을 잃었다는 것을.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당신들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왕하오를 돌려줬어요. 살아있잖아요. 남자는 냉정하게 말하며 돈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경 너머에 있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승합차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당에는 왕메이와 왕하오만 남았습니다. 왕메이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왕하오는 누나의 품에서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누나를 안았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하오야. 누나가 늦었어. 미안해. 왕메이도 동생을 안고 울었습니다. 두 남매는 낯선 국경마을의 식당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왕메이는 동생을 데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왕하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찻소리도 사람들의 대화도 버스 안내 방송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왕메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하오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왕하오는 노트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4개월 동안 겪은 지옥 같은 경험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건강하고 밝았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상처투성이에 청각을 잃은 청년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왕하오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고막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청신경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왕메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각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막 이식 수술을 해도 청신경 손상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보청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청력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왕메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은 이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겨우 19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왕하오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리우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다정했던 미소, 그 따뜻했던 손길, 그 달콤했던 목소리,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태국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10만 위안에 팔아넘겼고 그 결과 자신은 평생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왕하오는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했는데 당신은 나를 돼지처럼 팔아넘겼다. 그 문장은 왕하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배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배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침묵 속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는 리우징의 잔혹함을 떠올릴 것입니다. 왕하오는 구출되었지만 그가 잃은 것은 청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사랑에 대한 순수함을, 그리고 밝았던 미래를 모두 잃었습니다. 35만 위안으로 그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자유는 이미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후였습니다. 왕하오가 미얀마 사기 조직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 리우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왕하오를 팔아받은 10만 위안을 손에 쥔 채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태국, 그토록 꿈꾸던 럭셔리 여행지였습니다. 2025년 2월 말 리우징은 방콕형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은 그녀는 샴페인을 홀짝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0만 위안. 그녀가 평생 모아도 벌 수 없었을 돈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하자 리우징은 곧바로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스위트룸, 하루 숙박비만 1만 바트가 넘는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리우징은 넓은 침대에 몸을 던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왔어. 그녀는 즉시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 방콕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호화로운 조식 뷔페. 그녀의 SNS는 순식간에 화려한 태국 여행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움 가득한 댓글을 달았고 리우징은 그 댓글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리우징은 방콕의 유명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가방과 옷, 액세서리들을 구매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샤넬 선글라스, 구찌 벨트,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점원들은 큰손 고객을 맞이하듯 그녀를 환대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리우징은 파타야로 이동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투명한 바다, 그녀가 SNS에서 수없이 봤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해 화보 같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한 번의 촬영에 1만 바트가 넘게 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리우징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렸고 바이프메이의 태국 휴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랍스터와 킹크랩 그리고 비싼 와인.
한 끼 식사에 3만 바트가 넘게 나왔지만 리우징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충분한 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리우징은 푸켓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요트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하루 종일 요트를 빌려 섬들을 돌아다니는 프라이빗 투어였습니다. 비용은 5만 바트가 넘었지만 리우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리우징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왕하오? 그는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리우징의 태국 여행이 끝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콕에서 스파와 마사지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잔뜩 구매했습니다. 10만 위안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리우징은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경험했고 SNS에는 수백 장의 화려한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초 리우징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 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10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국에 돌아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리우징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태국에서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왕하오의 가족들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공안 당국이 이미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광저우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리우징은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심사대에 내밀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우징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공안 제복을 입은 4명의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리우징 맞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리우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인신매매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쇼핑백들이 떨어졌고 명품 가방과 화장품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리우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고 리우징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왕하오 아시죠? 그 청년을 미얀마 인신매매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만 위안을 받고 말이죠. 경찰관의 말에 리우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하오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건 리우징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를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갑찬 17세 소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리우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국의 화려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럭셔리한 호텔, 그 모든 것이 이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10만 위안으로 산 10일간의 행복, 그 대가로 그녀는 평생의 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리우징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에게 왕하오와의 관계, 인신매매 조직과의 연락 내역, 그리고 10만 위안의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리우징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왕하오의 증언, 모든 것이 리우징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왕하오가 청각을 완전히 잃었다는 의료 기록까지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이 청년을 팔아넘긴 결과입니다. 19세 청년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어요. 당신의 태국 여행 때문에 말입니다. 형사의 말에 리우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들, 명품 가방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대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하오의 가족은 35만 위안을 지불하고 그를 구출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10만 위안의 3배가 넘는 돈이죠. 그 가족은 집까지 팔고 고리대금 업자에게 빚까지 졌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우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리우징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화려한 태국 여행은 끝났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좁은 감방과 재판이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그녀는 인신매매범이 되었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치소 침대에 누워 리우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태국의 5성급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갑고 딱딱한 구치소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10만 위안으로 산 10일간의 행복,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이미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사진들, 부러움을 샀던 게시물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다가올 형벌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리우징의 사건은 중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7세 소녀가 19세 남자친구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문으로 청각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광동성 검찰청은 이 사건을 중대사안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사들은 리우징과 인신매매 조직 간의 모든 연락 기록을 분석했고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했으며 왕하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주임 검사 장웨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애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인신매매 범죄입니다. 피고인 리우징은 피해자 왕하오의 신뢰와 사랑을 악용하여 그를 국제범죄 조직에 넘겼고 그 결과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웨이 검사는 리우징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왕하오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10만 위안을 받고 그를 팔아넘긴 과정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고인이 범행 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돈으로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미얀마에서 고문당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태국의 5성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악의성과 반사회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리우징을 인신매매죄와 사기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두 죄목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검찰은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첫째,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입니다. 리우징과 인신매매 브로커 간의 모든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에는 왕하오의 인적 사항, 거래 금액, 인도 장소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리우징의 계좌에 10만 위안이 입금된 기록, 그리고 그 돈으로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호텔을 예약한 기록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셋째, 왕하오의 의료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고막 파열, 청신경 손상, 그리고 전신에 걸친 폭행 흔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왕하오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넷째, 왕하오와 그의 가족들의 증언입니다. 왕메이는 35만 위안의 몸값을 지불한 증거와 함께 동생이 겪은 고통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리우징에게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겨우 17세이지만 그녀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나이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청각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집을 팔고 빚을 지며 35만 위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의 10일간의 쾌락을 위해 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장웨이 검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과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은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히 리우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왕하오를 팔아넘긴 미얀마 사이버 사기 조직은 현재도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매년 수백 명의 중국 젊은이들을 납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이런 조직들을 반드시 소탕해야 합니다. 한편 리우징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광둥성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우징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리우징의 나이와 성장 배경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미성년자이며 인신매매 조직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주장을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수주일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나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결국 재판을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재판 날짜는 8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하오의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왕메이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한다는 겁니까? 증거는 명확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동생을 돈 받고 팔아넘겼고 그 결과 동생은 청각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왕메이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은 지금도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리우징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왕하오의 어머니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들을 돼지처럼 팔아넘겼습니다. 10만 위안의 말입니다. 제발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는 사회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리우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수십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젊은 세대의 연애관과 물질주의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이프메이가 되고 싶어서 사람을 팔아넘기다니 이게 말이 되나? 태국 여행 10일을 위해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이다. 리우징 같은 사람에게는 최고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냉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웨이 검사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구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월의 재판을 앞두고 사회는 이 사건의 결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7세 소녀가 19세 남자친구를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긴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리우징은 구치소 안에서 다가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왕하오는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지 2달이 지났지만 그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그는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왕하오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메이는 동생과 함께 수화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았지만 동영상을 보며 간단한 수화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수화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왕하오에게는 자신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하오는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 왕메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도 노트에 답장을 적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리우징이야. 넌 피해자라고. 하지만 왕하오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35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평생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왕메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을 돌보는 데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왕하오는 괴로워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왕하오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미얀마 사기 조직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를 때리고 욕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리우징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명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왕하오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19세의 젊은이가 평생 먹어야 할 약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왕메이는 동생과 함께 조용한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로 대화를 나누던 중 왕메이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하오야, 리우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왕하오는 잠시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글씨체는 울퉁불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태국 여행을 가는 날을 꿈꿨습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10만 위안에 팔아넘겼습니다. 돼지처럼, 상품처럼. 당신이 태국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동안 나는 미얀마에서 고문당했습니다. 당신이 명품 가방을 사는 동안 나는 청각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10일간의 행복을 위해 나는 평생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왕메이는 동생이 쓴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왕하오는 누나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왕메이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 동생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4개월 동안 지옥 같은 곳에 갇혀 고문당했고 청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35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지불하고서야 겨우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왕메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생의 피해 경험을 공개합니다. 젊은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로맨스 스캠, 고수익 아르바이트, 해외 취업, 이런 달콤한 유혹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인신매매와 사기 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처럼 말입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왕메이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의 호소에 공감했고 SNS에는 유사한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신매매나 사기의 표적이 될 뻔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서로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에 인신매매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학생들은 로맨스 스캠, 취업 사기, 인신매매의 수법과 예방법을 배웠습니다. 왕하오의 사례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8월 중순 리우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리우징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고 왕하오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정에는 왕하오의 의료 기록과 함께 그가 겪은 고문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끔찍한 증거들을 지켜봤습니다. 변호사는 리오징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돈을 탕진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판사는 신중하게 증거들을 검토했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한 달 후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왕메이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리우징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메이는 동생에게 재판 상황을 수화로 전했습니다. 왕하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 그날 밤 왕하오는 다시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리우징이 어떤 처벌을 받든 나의 청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4개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평범한 삶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왕하오의 이야기는 2025년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질주의와 SNS 과시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신매매와 사기의 위험성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소탕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왕하오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그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경고가 되기를, 그리고 리우징 같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물질적 욕망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왕하오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경고처럼, 절실한 호소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달콤한 제안도, 쉬운 돈도 모두 의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10만 위안보다, 태국 여행 10일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2025년 9월 리우징은 인신매매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은 그녀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범죄의 악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중형을 내렸습니다. 리우징은 30세가 되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왕하오는 수화와 입술 읽기를 배우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에 등록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왕메이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로맨스 스캠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고 교육하고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